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요소, 과학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왜냐하면 현대에서 어떤 진리의 잣대를 가장 많이 사람들이 존중하는 게 사실은 종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특정 이념도 아니고 가장 사람들이 전문성을 의탁하는 게 사실 과학이잖아요. 가장 신뢰하고. 전 아닌데요. 아, 그래요? 난 나의 10년. 그렇죠. 네네.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게 이제 과학인데, 현대 이전엔 동성애는 단지 이제 어떤 특정 행동들과만 관련된다고 여겨지다가 최근에는 이제 동성애가 태어날 때부터 고정된 채 평생 이어지는 하나의 어떤 성적 지향으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근원을 하냐면 사실 과학에서 많이 근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에서도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해묵은 논란이잖아요. 모든 거에 다 투영이 될 수 있는 건데 타고난 거냐 아니면 환경의 영향이냐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 이건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이지만 현대 심리학자들은 동성애를 환경과의 관계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요. 생리학자들, 그러니까 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어떤 생물학적 유산 안에서 동성애 현상의 근거를 찾으려 해요. 우선 심리학 얘기를 하자면요.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뭐 이건 우리 다 아시겠지만 프로이트잖아요. 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걸 성적인 코드로 좀 해석을 하는데 신생아 때는 양성애적 성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본인 주장이에요. 네, 신생아 때는 양성애적 성향을 가지는데 성장 과정을 통해 각각의 단계에서 새로운 사랑의 대상과 관계한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성적으로, 다음에는 그래서 이때부터 뭐 유아의 뭐 자위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니면 성기를 만지는 행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음에는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고 마지막에는 통상적으로 이성을 사랑하게 되는데 중간 단계에서 어느 하나 고착하거나 퇴행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며 이 퇴행될 때 문제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발달되는 과정 중에 약간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동성애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어떤 의료적 질환이라든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질환 모델의 효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발달이 지체돼서 그런 걸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동성애는 일종의 질환이다. 질환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그런 어떤 고찰들을 좀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문제 제기를 두 가지 루트로 해요. 하나는 이제 주로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우리도 굳이 뭐 심리학 얘기 안 해도 어렸어 내가 자라오면서 뭐 이런 어떤 뭐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역기능적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동성 부모와의, 그러니까 특별히 이성 부모가 아니라 동성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이걸 채우기 위해서 동성끼리의 관계 또는 동성의 관계를 통해 채우려는 충동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갈망은 뭐냐면 동성과의 관계에 있었던 심리적 발달 지체를 충족하려는 시도이다. 이 과정에서 이제 단순한 감정 교류를 넘어서 동성애적 관계로 점차 에로틱하게 발전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심리학에서의 얘기는 뭐냐면 학습된 행위, 학습된 선호,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경험을 한번 했어요. 우연한 기회. 근데 이게 즐거운 거야, 자기가. 동성애 경험이. 경험을 어떤 경우로든 했는데 즐거운 거야. 그래서 이게 반복하다 보니까 그 행동이 강화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동기, 청소년기는 이때 이제 성적 경험이 자신의 그 평생의 성적 지향을 형성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요때 이제 그런 동성애적 행위로 인한 어떤 좀 좋은 느낌을 받은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면 차후에 이 선택을 쭉 끌고 나간다라는 어떤 주장인 것이죠. 뭐 홍석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청소년기 때 그 동네에서 그 남성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뭐 강간 비슷하게 당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됐다, 뭐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저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 실제로 10대들이 써내려가는 팬픽의 주된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쵸. 예,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되고, 이제 강간을 하게 되면서 둘 다 서로 사랑에 빠진다.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심리학의 전반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아닐 수 있는데, 심리학을 통해서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결국은 두 학설 모두 동성애가 일종의 자연적이지는 않고, 환경의 영향으로 약간 좀 뒤틀어진, 혹은 좀 이렇게 변동된 그런 어떤 것 아니냐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동성애자들 중에서는 그런 특별한 경험 없이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동성애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대부분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네.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질환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친동성애적 그 진영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지. 그쵸, 동성애가 왜 질환이냐. 그쵸. 뭐 치료의 대상이냐. 그쵸.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조금은 이제 수학적일 수 있는 의학, 그러니까 조금 기술적일 수 있는 의학에서는요, 현대의학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유도합니다. 즉, 타고난 것이다. 성적 지향이 타고난 것이다. 그래서 동성애를 제거할 수 없으며 내재된 특질, 타고나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처음 사용했던 사람은 칼 마리아 케르트 벤이라는 사람이에요. 1869년에 이 주제로 소논문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 이후로 20세기 중반 이후에 동성애는 하나의 성적 지향이고 정상적인 상태라는 믿음이 전문가들과 학자들 사이에 널리 받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1950년대 초 이후로 생물학자들은 심리학과는 별개로 동성애의 생물학적 근간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게 유전자거든요. 네. 유전자에 타고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1980년대까지는 별다른 지지를 얻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거든. 데이터가 없거든. 근데 93년 미국 국립보건원 팀이 남성 동성애에 연관된다고 여겨진 X 염색체, 여성이 XX고 남성이 XY잖아. 근데 X 염색체 긴 팔 끝에 짧게 펼쳐진 유전자 물질을 이제 발견했어요. 그러나 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이를 발견한 주축 과학자였던 해머와 마이클 베일리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들의 발견이 성적 지향에 대한 유전적 영향의 증거, 그러니까 자신들이 발견한 이 증거들이 유전자 결정론으로 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 물질을 발견하긴 했지만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유전자 결정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 다만 이제 유전은 동성애자가 되는 여러 요인들 중 하나라는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이제 왜 또 문제가 되냐면 논리적으로 동성애적 성향이 유전적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반론이 제시되는 근거가 뭐냐면 그렇다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동성애적 성향은 종족 번식에 불리하지 않느냐. 자손을 못 남기는데 그렇다면 진짜 유전적 영향을 받는다면 진작에 도태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논거를 펼쳐요. 물론 이에 대해서 뭐 후속 연구들을 통해 반박하기도 했지만 사실 완전한 카운터펀치는 없었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냐면 성적 지형을 완벽하게 결정하는 유전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직접적으로 대입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는 있고요. 두 번째 의학적 발견은 뭐냐, 호르몬 수치예요.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출생 전에 과도한 성 호르몬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뇌의 민감한 부분들이 이례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는 이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타고나는 거죠.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호르몬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예요. 노출 상태가 달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뇌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남성에 해당되는데 1991년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의 전방 시상 하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성행위를 관할하는 뇌 영역인데 여기 일부가 일반적인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발견되는 해부학적 유형과 닮아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게 뭐냐면 동성애자들, 특별히 남성의 뇌를 떠들어 봤더니 동성애자 남성 같은 경우 일반 남성에 비해서 좀 그 부분이 여성 뇌 구조랑 약간 비슷하더라라는 연구를 발표하죠. 근데 이게 이제 또 서로 또 공방을 주고받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유전적으로. 그럼 이 둘을 데려다가 조사를 해보자 이거예요. 반박하는 입장에서. 일란성 쌍둥이의 성적 지향성을 조사한 결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대상의 지향성이 같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유전적으로 그게 결정이 돼 있는 거라면 일란성 쌍둥이라면 거의 그러면 둘 중 하나가 동성애자면 다른 쌍둥이도 동성애자야. 동일해야 돼. 왜냐면 이란성이 아니라 그치.
네. 둘 다 동성애자든지 둘 다 이성애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쌍둥이 양측이 동시에 동성애자인 경우는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봐도 50%가 안 되고 작게 보면 14%에서 50% 사이로 추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양쪽에서 애매모호한 거죠. 이쪽에서도 쓸 수 있는 데이터 정도고 저쪽에서도 반대로 쓸 수 있는 데이터고. 그래서 만약 동성애가 유전적 요인으로만 결정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좀 증명해. 그래서 이제 혼돈이 되는 거예요. 아까 뇌구조 얘기도 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냐. 근데 이거는 성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왜냐하면 동성애적 자기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게 사춘기 이후에 이제 발현이 되기 때문에 결국 뇌가 어느 정도 여문 다음에 조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뇌구조가 동성애를 유발시키는 거냐 아니면 동성애 행위를 하다 보니까 뇌구조가 변화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동치료라는 게 있는데 행동치료를 하다 보면 뇌구조가 실제 성인이라도 조금씩 변화되는 게 체크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성애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또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라는 것이 어떤 논쟁에서 사실 결정적인 와일드 카드라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린 선천적으로 그래라고 하려고 한다면 사실 막 태어난 그 어린 아이들을 놓고서 이 뇌로 자라면 이 유전자로 자라면 동성애를 한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이제 동성애자인 사람들을 놓고서 뇌구조라든지 이런 걸 놓고서 조사하는 건 나도 뭔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태어나서부터 어떤 성적 어떤 지향을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외적으로 드러난 생식기관 말고는 이 친구한테 뭐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쉬운 연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어떤 심리사회적인 설명도 그것을 증명해줄 확실한 증거가 없듯 현재 어느 한 생물학 이론을 통해서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다라고 충분히 입증해줄 증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 어떤 생물학적 구조, 성적 지형 사이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인 건지 간접적인 건지도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결론은 뭐냐? 제가 좀 정리한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현재 주류 정신의학계에서는 이게 정신병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DSM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나온 그러니까 가끔 갱신되는 자료인데 여기에 정신병이라고 수록이 되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정신병이다라고 그쵸. 이제 인정을 하는데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73년 판에서는 삭제되기 시작했어요. 동성애가? 네, 동성애가. 물론 동성애의 원인과 뭐 기전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가 정신병인지 아니냐 함부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결론은 뭐냐면 치료가 불필요하다. 혹은 정신병이라도 치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우선 치료가 불필요하다. 하지만 치료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의학은 결국 그것이 선천적 경향이고 사회적 일원이 되는데 전혀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거니까 아까 그 프랑스 혁명 때 법이 제정될 때 문제도 그거였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냥 자기가 즐기는 것이고 이게 대사회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죠. 따라서 동성애는 정신병이다 혹은 치료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우선 범주의 오류예요. 왜냐하면 이미 정신의학계에서는 이게 논리적으로 굳이 다룰 이유가 없는 게 됐거든요. 다만 의학에서 내리는 결론은 형법상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지만 의학의 결론이 윤리나 가치의 문제까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결론을 내린 거죠.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치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의학의 판단인 거지 윤리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학적 결론의 두 번째는 이거 같아요. 동성애가 유전과 환경, 쌍방 모두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과학자 집단 내 합의로서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만이 아니라 완전 타고났거나 아니면 완전 후천적인 것은 아니고 쌍방 양 모두의 어떤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인데 2011년에 미국 심리학회에서 성적 지향과 동성애에 관한 정보 제공 문서가 발간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의 성적 지향이 이성애, 양성애, 동성애로 발달되는 정확한 이유에 관해 과학자들 간에 일치된 의견은 없다.
모르겠다는 네,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100명의 동성애자가 있으면 동성애자가 된 이유가 100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유가 너무 다르고 물론 누구는 정말 선천적인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 진짜 후천적인 것 같은 사람 근데 다 애매모호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선천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서 100명의 동성애자가 다 그렇지는 선천적이라고 말할 않다라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또 다른 근거로 막 동물계에서 동성애가 관찰된다. 동물 세계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본능적인 것이다. 본성적인 것이다라고 자연적 발생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동물은 윤리라는 것에 대해서 굳이 따질 이유가 없는 존재들인데 인간이라는 것은 주체적으로 사고를 하고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 반대로 얘기하면 동물들도 타락의 영향이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간성이 있잖아요. 간성 있죠. 간성은 너무 머리 아파서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간성이 뭐야? 그 인터섹스라고 해가지고 양쪽 성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 사람을 봤거든요. 그래요? 사람인데? 아이인데 여자아이인데 고환이 이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도출되지는 않고 그 수술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두 개의 성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젠더를 취할지를 부모가 선택해가지고 그걸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남성 성기를 제거해버렸는데 얘는 남성성이 클 수도 있고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럴 때 문제가 있어요. 실제 그 양쪽 성기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흔치는 않는데,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얘는 뭐냐 이거예요. 그렇지. 네, 쉽지 않아. 네네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동성애 논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의학이라든가 관련해서 좀 오해를 몇 가지 풀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에이즈 얘기도 좀 더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앞에서 연속선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과연 전환이 가능한 것이냐. 전환이라고 하면 성적 지향이 바뀔 수 있냐. 학계에서는 의도적으로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소위 전환 치료를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사과학, 그러니까 미신적인 걸로 결론을 내렸고 오히려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환치료 및 탈동성애 적인 어떤 전환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몇몇 주나 브라질 몰타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다. 교정강간이라는 말이 있대요. 교정강간. 그게 뭐야? 그러니까 딸이 레즈비언이야. 아빠가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얘가 잘못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레즈비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세게 말하면 남자 맛을 알게 되면 돌아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남자를 붙여서 강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정강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인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누가 봐도 좀 동의가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전환 치료는 굉장히 정신건강에 해롭다라는 게 학계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불법화한 지역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전환 치료가 되었다라는 보고들도 있지 않나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복음주의에 속한, 그러니까 일부 되게 극단적인데 말고 건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복음주의에 속한 진영에서도 많은 치료사들이 전환을 실제로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교정강간이나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일 말고. 그러나 여기서도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도 가끔 듣잖아요. 뭐 하나님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듣다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바뀌었다라는 뭐 그런 간증들도 있는데 물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추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완전 전환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고 그 당시 간증만 듣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치료사들이 전환을 시도했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거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르고 사람의 변화 의지나 행위 경험의 부재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실제로 동성애적 행위를 했는가 그러니까 어떤 지향성 말고 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도 치료의 부분도 굉장히 다르고 분명히 고백한 것은 어떤 동성애자들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진짜 선천적인 부분은 제가 동성애자인데 목사가 된 어떤 이제 외국
목사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안 고쳐주신다. 이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보수적인 기반에서 쓴 책인데도 네.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환이 된 경우가 분명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고 전환됐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일시적인 감정적인 어떤 결단이 아니라 실제 전환된 경우가 있긴 한데 되게 극소수고. 그 이성애자들의 욕망과 비교해 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떤 뭐 술을 끊든지 도박을 끊든지 뭐 어떤 이성애자들의 성적 욕망을 어떤 제어하든지. 이게 뭐 기도한다고 마술처럼 뿅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쵸. 그렇게 마법처럼 변하겠어요? 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의식은 동성애 논쟁에 있어서, 그러니까 동성애 옹호 쪽에서 얘기하는 건데,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거나 중요한 게 아니다. 이성애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묻지 않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가 억압받고 있지 않느냐. 동성애자들이. 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이제 또 얘기를 해요. 분명은 이건 새겨들을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 이게 논쟁이 되는 건 에이즈인데, 이게 에이즈의 정확한 명칭은 후천 면역 결핍 증후군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좀 개념 정립을 해야 되는데,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병하여 나타나는 전염병이입니다. 그래서 HIV와 에이즈는 다른 거예요. 에이즈는 그러니까 HIV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나타나는 증세, 즉 면역력이 완전 결핍되는 거예요. 그게 에이즈. 네, 그게 에이즈예요. 면역이 결핍된 상태가 에이즈지, 에이즈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병균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근데 면역 결핍으로 죽기까지 10년에서 12년이 걸려요. 평균. 관리를 잘 받으면 30년까지도 살아요. 그래서 현재 에이즈는요, 정말 웃긴 것은 우리가 공포에 떠는데 만성질환으로 분류돼요. 당뇨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 아닌 의학계에서는. 근데 이제 대중에게 펼쳐진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그렇죠. 공식적으로 에이즈가 인식된 것은 81년 6월 5일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에서 5명의 치명적인 폐렴 환자를 보고하면서부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LA에 거주하는 남성 동성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초반 의학계에서는 에이즈가 불치의 전염병으로 처음 보고됐을 때 대중들은 이 질병을 성병의 일종, 특별히 동성애자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미국에서 확인된 첫 번째 에이즈 환자는 동성애자가 아니었고요. 75년에 그 이전에 이미 발병이 있었는데 그게 에이즈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75년부터 81년 사이에 발견된 면역 저하 환자들은 모두 이성의 여성이었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당시 7, 80년대 메카시즘 열풍이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이 가장 심할 때였기 때문에 이게 에이즈가 동성애 병으로 이제 취급이 된 거죠. 하지만 조금 시간이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에서는 에이즈 환자들이 꼭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혈우병 환자, IT계 이민자, 마약 중독자들이 전체 환자 중 과반이 넘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82년이 되어서야 해당 병을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즉 에이즈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합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있어서 결론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의학적으로 동성 성교를 한다고 HIV 바이러스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에이즈 걸리지 않은 두 동성애자가 성행위를 한다고 걸리는 게 아니다. 네, 갑자기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는 복균자와 성행위를 그렇죠. 했을 때 그게 되는 거지. 서로 그게 없는 사람이 동성애 행위를 했을 때 갑자기 뿅 하고 바이러스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면 HIV 바이러스는 어디서 발생하는지는 모르고.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고 그게 네네. 돌아다니면서 전염병이 생기는 거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는 바이러스성 질환자, 즉 복균자와 접촉으로 생겨나는 병이고요. 근데 분명한 건 게이들이 동성 성교, 여기서 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레즈비언 사이에서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성교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게이들의 동성 성교로 인해서 전염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들에게만 국한된 병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성애자들도 생길 수 있죠. 복균자와 접촉했을 때. 그런데 복균자와 성교를 할 때 전염되는데 그것도 성교로만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임과 한 번에 어떤 성 접촉으로 인해 HIV에 감염될 확률은 0.1%에서 1%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염이 된 사람과 성관계를 100번 하면
한 번 정도 걸릴 수 있다. 걸릴 수 있다. 100번 하면 한 번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0.1에서 1%니까 되게 미비한, 그러니까 복균자와 성관계를 해도 그 정도의 미비한 어떤 확률을 갖고 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이 발병률이 더 높지 않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아까 게이들의 어떤 선교 방법이 학문 선교를 하기 때문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콘돔을 끼지 않고 또 상처가 날 확률이 높고 이런 것 때문에 또 구강선교를 할 때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HI 복균자의 성비는 남성과 여성이 14대 1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봐야죠. 또 우리가 조금 이제 이거는 이제 동성애자들도 인정하는 건데 평균적인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성관계 횟수가 훨씬 활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이 뛰어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제 HIV 바이러스에 이렇게 잘 전염되느냐, 아까 이제 선교의 방법도 얘기를 했는데 문화적인 이유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서구 국가의 경우 68혁명 이후에 성혁명을 겪게 되고 뭔가 관대하고 모험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숨겨져 있던 동성애자들이 이제 클럽을 조성하고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사회적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욕구 불만이 이제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굉장히 문란하고 이례적인 어떤 난교라고 부르죠. 그런 집단 섹스라든가 뭐 또 원나잇 스탠드 등이 너무 꽤 흔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문화는 지금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물론 이성애자들의 문화도 타락된 문화들이 되게 많긴 하지만 일반적인 그룹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문화가 다수가 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조금 지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유달리 동성애자들의 인식 때문인지 폐쇄적으로 몰려진 문화 때문인지 사회적 금기를 깬 이들이 굉장히 쉽게 이런 금도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을 넘는 것인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동성 간 성관계를 한다고 HIV 바이러스 발생되진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건 동성애자들 사이의 이 전파율이 훨씬 높다. 빠르다. 예, 빠르다. 라는 게 두 가지 팩트예요. 근데 그 에이즈 환자 중 반수인 67%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하면 동성애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인데 이 비율이 되게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로 인해서 수조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낭설이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에이즈 진료비로 할당된 예산은 26억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짜 뉴스라고 하고요. 때문에 사실 제가 그냥 작은 결론을 내자면 에이즈는 사실 동성애 논쟁에 있어서 찬반 중심에 설 주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세계적으로 수적으로 제일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하고 인도라더라고. 네네네. 인도에서 에이즈는 대부분 트럭 운전사들이 이제 에이즈를 전국적으로 퍼뜨린다고 트럭 운전사들이 다니면서 매춘을 해서 계속 매춘을 하면서 그렇죠. 퍼뜨린다고 그러더라고. 건강한 성행위라 그래야 되나요? 부부간의 어떤 성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평생 걸릴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할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에이즈 청정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비동성애자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만에 하나 벼락 맞을 확률로 걸리더라도 만성 질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에이즈 환자를 처음 소식을 들었던 때는 그 예전에 농구 선수 중에 매직 존슨이라고 되게 옛날 사람인데. 근데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치료약이 있는데 매직 존슨은 돈이 많기 때문에 아직 안 죽었다. 26년째 살아 있어요. 근데 약을 너무 비싸게 파니까 그래서 죽는 거지 치료약이 없는 게 아니다. 그때 그 얘기가 돌았었죠. 매직 존슨. 지금도 그래요. 예. 네, 지금은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에이즈라는 병은 그렇게 위험한 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카더라 중에는 이미 약을 보급할 수가 있는데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그 영화를 보면은 제약회사랑 FDA랑 그런 담합 때문에 약을 구하지 못하는 동성애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이즈는 비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어떤 주제로 삶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도리어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두려워해야 될 질병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의미가 없는 주제 같고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여기까지 할게요. 차별금지법. 2007년에 법무부가 초안을 만들어요. 이렇게 제안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 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제안 이유를 달고 2007년에 법무부에서 초안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권이라는 개념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 것이죠. 특정 주제만이 아니라 인권의 개념만 포괄적, 모든 면에 있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때문에 여기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성소수자 문제가 언급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이제 이 주제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2007년에 법무가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제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계속 뒤지부진하다가 2013년 다시 발의되었는데 이때도 이제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철회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이게 이제 마치 진보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옹호하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금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히려 이 차별금지법을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박근혜 정부가 당선될 때 공약이었고 되게 재밌는 건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당선 후에 왜냐면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당선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100대 국정 과제를 선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삭제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이 차별 딱히 관심 없다 우리는. 네, 이거를 이렇게 추진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조차 안 된다. 설교단에서 그런 얘기하면 잡혀간다. 이게 이제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오해이고요. 표현을 처벌하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이러한 이유로 차별이 실제적으로 행위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 구제받는 법안이죠. 그러니까 차별을 한 사람을 우선 처벌하는 게 아니라 차별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소송을 했을 때 그걸 구제받게 차별받지 않게 이제 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비판을 하는 표현, 즉 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요. 더군다나 교회 설교는 영역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에는 분명히 조항이 있어요. 징역형이 있어요. 근데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처벌받는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45조는 불이익 조치 및 차별의 금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 조치는 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다 차별받았어요. 그때 그 문제 제기를 이유로 인해서 또다시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 징역형을 선고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기독교가 오히려 욕을 먹는 시대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차별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우리가 오히려 구제받을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법이에요. 다만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 안에서만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밝히자면. 하지만 분명히 우려는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그럴까 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특정 종교의 교리와 가르침에 대해서까지 간섭할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저는 무리한 우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양가 감정이 담길 수밖에 없는 법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주례해달라. 동성 결혼하는데 못한다. 이거 차별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게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가에서 녹을 주는 교회이냐 이런 어떤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오해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거부한다는 건
사실 우리 스스로 주류의 위치에 우리를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을 당하고 있어. 우리 이제 소수야. 그래서 우리는 주류와 메인스트림으로부터 너무 욕을 많이 먹고 차별을 당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도움을 받아야지. 아까 이제 손 작가 얘기하듯이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국의 주류라고 상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니 얼마 전에 캠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 장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내가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떤 걸 구체적으로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설교를 하는데 내가 통역을 받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을 때 미안하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서비스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잘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뭐 인권 단체가 있겠죠. 그쪽에다가 이제 고발을 했고 시정 조치 같은 게 왔나 봐요. 어쨌든 말로 잘 해결됐는데 이 목사님이 약간 억울하다는 식으로 페북에다 글을 쓰셨어요. 내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셨는데 거기 달린 댓글들이 전부 다 목사님 수고하시는데 참 허탈하시겠습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뭐 저도 아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뭐 그분이 나쁜 뜻으로 그렇게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차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차별한 게 아니야. 나는 장애인들 오면은 뭐 휠체어 갈 수 있는 길도 이렇게 해주고 뭐 제일 앞에 앉을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 근데 통역까지는 내가 못 해줘라고 잘 얘기했고 친절하게 얘기했는데 뒤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차별이다 그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인부로 말한 것처럼. 그 차별을 당한다, 차별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사고를 그냥 메인스트림 그 위치에서밖에 사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차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귀를 활짝 열고 들을 준비가 교회가 아직 안 됐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동성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을 같이 좀 나눠봤는데, 혹시 뭐, 그 중간에 뭐, 잠깐 얘기들도 하셨지만, 개인적인 뭐, 의문이나 생각들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우선 제 의문은, 김사부는 어디 있을까? 그의 목소리가 궁금하다. 네. 김사부님? Where are you? 저 앞으로 이럴 때는 약간, 딴 데 좀 갔다 오면 안 돼? 네. 잠깐 쉬는 시간에, 피곤하네요. 제가 밥을 많이 먹었나봐요. 하면서 김사부가 엎드려 있었더니, 서 과장님이, 하긴 너 방송할 때 엎드려 있어도 되겠다. 계속 엎드려 있어도 되겠다.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근데 사실 동성애는 진작에 이런 식으로 좀 입체적으로 다뤄졌어야 되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성서라는 잣대만 가지고 신앙이라는 것만 해가지고 이거를 재단을 했잖아요. 성서 부인합니까? 아니, 성서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교회는 그냥 그 낯설음을 가지고서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출처 없는 정보들을 가지고서 잣대를 들이댔다는 게 난 문제라고 생각해. 물론 그중에는 성서가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따가 뭐 이후에도 손 작가가 성서 중심으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그동안 기준 자체가 너무 허술했지.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단순히 이제 무 썰듯이 해가지고 딱 썰어버리게 되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어렸을 때는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지식도 상당히 부족하고 정보도 없었으니까 있는 그대로 족족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들이 이제 견고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자라면서 또 여러 가지 페이크 뉴스 같은 것들이 막 겹쳐지고 혐오가 더해지고 두려움들이 또 이렇게 가해지고 거기다 신앙이랑 뭐 이름으로 또 그런 거 압력이 가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괴물같이 되어버렸다. 그쵸.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이야기를 섞어볼까 하다가, 어쨌든 손에 잡히는 책을 읽었는데, 혐오사회라는 그 독일에 있는 여성 칼럼니스트가 쓴 책인데, 되게 와닿았던 게, 우리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두움을 낯선 사람에게 투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혐오가 거기서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한다. 그게 되게 와닿았는데, 기독교 진영에서 가장 혐오하는 대상 중에 하나. 그러니까, 뭐, 물론 그걸 이제 이후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는 더 입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혐오 집단이잖아요. 기독교 진영에서 혐오하는 집단, 동성애자들, 에이즈 보균자 덩어리들. 우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참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좀 다각도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방송 저도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가장 마귀처럼 보는 집단이 기독교거든요. 기독교고, 그렇죠. 제가 제일 처음 방송 시작할 때 이제 얘기했던 친구도 자기가 이제 동성애자들하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교제하게 되고 뭐 좀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고 이러면 그 와중에 자기가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이상하게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동성애자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네, 소수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서 과장님 뭐. 네,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으세요. 지금 얜 두산이 이겨가지고 12대0으로 이겼어요. 닥쳐. 미친 거 아니야? 네. 지금 누구는 목숨 내놓고 방송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잘게 썰어야 되는 칼이 필요한데 네. 여태까지 이제 푸주관에서 그 정육점에서 쓰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썰다가 손자크가 약간 수술할 때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메스 같은 것들을 쫙 늘어나가지고 쪼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되게 심도 깊은 논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되게 피상적인 것 같아요. 완전 수박 젓갈기식의 논의고, 근데 그 퀴어 젠더 쪽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진짜 뭐 이렇게 뒤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손자크처럼 이렇게 보수 꼴통 진영의 목사가 그런 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내가 공부해야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이 방송을 준비했다라는 거 자체가 조금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한 중립일 수는 없지. 그렇죠. 그리고 퀴어 진영에서 또 이야기하고 전개하는 논리들을 속도를 따라갈 수도 없고 훨씬 세련돼요. 논리라 세련됐고 훨씬 디테일해요. 디테일하고요. 우리 LGBT 나눴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더 사실 세세하게 쪼개고. 네네. 근데 자기 진영에서 자기 옹호하는 논리를 잘 전개하는 건 사실 뭐 큰 의미가 다른 반대쪽 진영한테는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그 벽 너머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좀 소개한다는 데선 나는 이 방송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 그리고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교회가 실패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되게 반성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히 공부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공부가 좀 필요해요. 더 공부가 필요하죠. 사람에 관련된 일이니까. 네, 그냥 사람 외적인 어떤 이슈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사람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더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길 바랍니다.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 게, 이 동성애에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다가, 이 책을 한번 좀 읽고 나서, 제 책장에 꽂혀있던 책인데, 쉽게 손이 안 가가지고 이제 안 보던 책인데, 이 책을 좀 읽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읽었는데, 동성애 관련 논쟁뿐만 아니라 젠더에 대한 전반적인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책이어서, 좀 이 책 내용을 소개하고 싶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책의 내용은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책의 내용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결론이 바뀌지 않으시더라도 이 책의 어떤 논리적 흐름이나 전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음미해 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책의 제목은 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미셸 푸코라는 분이세요. 그렇죠. 역시 이제 똑똑하신 빠박의 계보를 잇는 그런 어떤 지식을 주시면 머리털을 가져가시나 봐요. 이분 진짜 천재거든요. 인문 광기의 역사. 네, 그렇죠. 그 유명 광기의 그거 역사. 쓴 사람이에요. 네. 역사 시리즈를 썼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성인 학자 중에 한 명이었고 저 빠지지 대학 않는 때 사람이죠. 지적 허영심에 가득 찼을 때 한참 이제 인용을 많이 하고 뭐 그랬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럼 천재예요. 그러니까 철학자이자 뭐 심리학과 정신병리학 학위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어떤
지적 학문 세계를 펼치는 그것을 가리켜서 계보학이라고 좀 얘기를 해요. 좀 약간 신종 언어이긴 한데 고고학하고 비슷해요. 근데 고고학은 물리적인 어떤 물건들을 발굴해내서 과거의 어떤 뭐라 그래요?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흐름대로 내려왔는지. 근데 계보학은 뭐냐면 옛날에 구성됐던 담론들 있잖아요. 물리적인 거 말고 그 당시를 지배했던 문화적인 어떤 담론들을 그 어떤 문헌 분석을 통해서 재구성하고 이게 어떻게 흘러내려왔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고고학보다 훨씬 말도 안 되는 어떤 노력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이 사람이 이런 담론들을 좀 제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참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하고요. 성의 역사라는 책은 총 3권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소개된 게 3권이고 원래 3권으로 분권됐는지 그것까지는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1권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관념, 물론 이제 우리라 함은 미셸 푸코가 살던 그 시기에 있었던 성관념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권은 이 사람의 이 성의 역사를 쓸 때 가장 핵심을 뒀던, 좀 힘을 줬던 부분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왜 지금 1권에서 왜 우리의 성관념이 이렇게 되었는가를 분석할 때 가장 메인으로 뒀던 게 권력이에요, 권력. 권력의 힘을 보조하기 위해서 흘러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게 이 사람의 결론이고,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리스 시대 의 성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왜냐하면 그리스 시대가 이 사람이 볼 때는 가장 한 개인이 주체적으로 성을 자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권은 뭐냐면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오면서 조금의 전환들이 있었는데 그 미묘한 전환이지만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확대됐을 수 있다라는 어떤 논거를 펼치기 위해서 이제 3권에서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있었던 전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1, 2, 3권 통틀어서 계속해서 비교 잣대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의 성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성관념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서구의 기독교 전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권에서도 그리스 시대를 언급하는데 계속해서 비교 잣대로 쓰는 거는 기독교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로마가 국교화한 이후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에 기독교가 바로 성의 이데올로기를 점유하고, 그리고 성을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사람들 뇌리에 임박이게 만든 장본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물론 교리 비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교리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기독교에 의해서 형성된 서구 사회의 성문화를 이제 억압과 속박하는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성경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나왔다는 카톨릭의 성문화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합리적인 것인가, 혹은 어떤 또 다른 종교 권력 의지의 반영인가, 뭐 이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의 나열과 간단한 해설이 포함된 진짜 역사책은 아니에요. 제목이 성의 역사긴 하지만 진짜 역사책이라기보다는 성을 주제로 해서 역사적 관념의 흐름을 되짚어주고 자신의 사상적 해설을 읊어주는 책이죠. 그리고 2권이라든가 3권에서 다루는 내용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문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후 동성애에 대해서 기록하는 가장 강력한 성경의 논거가 뭐냐면 바울의 어떤 동성애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요거의 배경이 되는 문화가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이고 결론적으로 동성애에 옹호한다. 하지만 무의미하게 들을 필요는 없고, 우리도 과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접하고 있는 성문화가 진짜 성경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책이요, 표현이 좀 어렵긴 해요. 그리고 문장이 안 끝나요. 겁나 길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읽기 힘든 어떤 책인데, 그래서 완독은 했는데 제가 막 디테일하게 막 꼼꼼하게 정독은 하지 못했지만 이제 나름의 정리를 좀 했고요. 다음에 서 과장이 다룰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와도 좀 연계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깨알 홍보인가요? 네네,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